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에서 졌으면 선수가 잘못한 것이지 응원단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처음 들어봐요.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물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작년에 그 장성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을 때 이제 그 앞에 이게 시위를 하러 모인 사람들인데 보면 맨 왼쪽에 이제 플래카드를 보면 검찰공화국 탄생 원흉 낙엽은 정계 은폐하라 이렇게 써있죠. 이런 식으로 그 현 정권 탄생의 원흉이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영상 하나 또 볼게요. 뭐 이낙연 대표가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계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명백히 많은데 절대 잘못했다는 인정이나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대선 안 패배와 하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한테 몰아가다가 맞아요. 엄청난 규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을 맹비난했잖아요. 대장동 비리 지금 드러나면 김만배, 윤석열, 박영수 이런 사람들 비리 아닌가요 오히려? 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선 패배나 지방선거 패배 때 그다음에 이재명의 모든 책임을 몰아간 거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와 속고대죄를 하고 와야 돼. 특히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낙연을 적극 지지하는 자들이 나중에 이재명을 악마한 다음에요. 대선 때 윤석열 공개 지지 기자회견하고 생쇼를 올라.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이 엄청나게 남아있고 근데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이제 와서 싸우겠다? 우선 대선 패배 우리 모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도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에서 졌으면 선수가 잘못한 것이지 응원단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처음 들어봐요. 저는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역할을 다 했어요. 우리 경선이 끝난 뒤에 인사동인가 안국동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선대위 고문을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언론들은 선대위원장을 후보 측은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를 원하는데 제가 고문으로 도망간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고문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지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해 12월 21일쯤 됐을 겁니다. 통합과 비전위원회라는 게 없는 조직인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후보하고 공동위원장을 하자 그럽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사실상의 유세, 여러 행사 무지하게 했지요. 그때 저에게 그걸 맡아달라고 했던 것은 나중에 들으니까 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싶었는데 송영길 선대위원장 대표였죠. 송영길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나는 뒷방 늙은이 되란 말입니까? 해서 반발하니까 그걸 손을 못 대고 없는 조직, 통합과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했죠. 2021년 12월인데 그건 신년호 여론조사에 이렇게 추월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급해서 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단 선대위원장이 안 됐죠. 그러다가 2월 초에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이게 터져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님 뿐입니다. 총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대선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죠. 네. 그때는 송영길 대표가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는 바람에 반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후보보다 제가 더 유세를 한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총괄선대위원장 되고 난 뒤에 호남 지방의 지지도가 오른 것은 이낙연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고 보고도 있었어요. 그때 그랬죠. 예,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호남 지방의 지지도를 올려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졌다는 것은 호남 지방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총선은 회고투표, 대선은 전망투표.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삼아서 5년을 함께 지낼 것인가 하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투표하는 것인데 그 당시 선거는 비호감 투표라고 다들 알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었어요. TV 토론인가 아니면 기자들 질문이었던가. 이렇게 비호감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더 싫은 사람이 떨어지고 조금 덜 싫은 사람 찍으면 되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낙연 탓이다. 또
또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자꾸 남 탓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대선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대선에서는 그리고 총선도 뭐 비슷한데 인물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인물의 매력, 그 매력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매력 포인트에서 서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물입니다. 인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그게 뭐 0.7%건 7%건 그렇게 나왔으면 대선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맞죠. 그 젖잘싸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번 총선도 또 젖잘싸라고 또 한다 그러면은 계속 젖잘싸로 가면은 뭐 대표나 후보나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양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본 적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의 덕목이 일단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정치 발전도 없고요. 앞으로 미래의 선거에서도 이 전망이 불투명해지니까요. 제발 좀 이런 자세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마도 패배 책임이 자기들한테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딴 쪽으로 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개표 끝나자마자 이낙연 책임론이 쫙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약간 의도적인 거예요. 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딴 쪽으로 돌려야 대선 패배 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고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딴 쪽으로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그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다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고 기획이 있고 아마 지금도 저는 뭐 기획과 생각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처해서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치는 역시 트릭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지자들께 섭섭하거나 아쉬움을 느껴서는 안 되지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그게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없는 일까지 왜곡해서 또는 과장해서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것 정말로 잔인한 범죄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글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상처받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종류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레가시 미디어도 한때는 진짜 카더라하는 뉴스를 실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사법적 규제, 그러니까 고소, 고발, 그리고 법원 판결로 그것도 형사와 민사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 끝에 사실은 레가시 미디어는 조금 덜해졌습니다. 근데 그 틈에 뉴 미디어라고 그러는 이름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뿐만 아니라 또 이름 없는 경우, 우리가 모르는 경우는 얼마나 많겠어요. 심각한 지경에 왔구나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악마 같습니까? 제가 일도 않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자라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박감에 쫓겨가면서 일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다 하는 마음에서
지나칠 만큼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관리가 부족하다 또는 냉정하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참 저로서는 가슴이 아프고요.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들 왜 흠이 없겠습니까마는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그 정도로 엉망진창 인간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저를 뽑아주신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저를 총리시켜준 대통령이 전부 바보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도 투표를 해주셨고 대통령도 사람을 보고 총리를 시키셨고 총리 되려면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틀 동안 탈탈 털려서 별것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짓밟고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런 잔인한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시고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행세하는 세상, 그건 정의롭거나 편안한 세상이 아니지요. 이 가짜뉴스 문제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도록 우리나라가 더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뉴스를 접하시면 한번 좀 의심해 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빠른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이낙연 악마에 관련된 거의 모든 뉴스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가짜라는 이 바벨탑 위에 서 있는가를 아실 겁니다. 가짜는 언젠가 무너지죠. 그러나 그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이낙연이라는 개인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는 정말 힘듭니다.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제발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과연 진짠가? 이렇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